안녕하세요. 블랙고시 마스터 신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 근대사 영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까지, 조선의 세도정치까지가 이번 영상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이 없으신 분들은 근현대사 영상 참고하시면 돼요. 자, 선사시대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사시대는 총 3가지의 시대로 나뉘고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구석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물, 그리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그들의 사회생활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로 보시면 돼요. 구석기는 뗀석기를 썼고요. 뗀석기의 대표적인 예는 주먹도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단어들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생활은 사냥, 채집, 어로. 어로는 이제 물고기 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리 사회에서 이동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먹이를 다 먹었으면 이제 이동을 해서 또 여기 살고, 요런 게 사실은 구석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신석기요. 신석기는 조금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간석기. 돌은 돌인데 갈아 만든 돌을 쓰고요. 그리고 토기를 만들어요. 결국 이 토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농경의 시작을 알려주는 게 토기입니다. 왜냐면 토기는 저장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농경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 해에 심을 씨와 그리고 이제 열매들, 이제 우리가 먹는 열매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씨와 열매를 저장하는 공간으로서 토기가 나오기 때문에 신석기는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농경과 목축을 하려면 이제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옷이나 그물을 만드는 도구로 가락바퀴를 썼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청동기 넘어갈게요. 청동기는 이제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나오는데요. 고인돌은 이제 요렇게 생긴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인돌은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는 군장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돌이 그냥 작은 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십 명의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무덤인데, 이거를 사실 뭐 많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안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군장의 무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군장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표, 리더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군장의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이 바로 고인돌이 나타내주는 거고요. 그리고 비파형 동검은 농사를 잘 짓는 동네도 있지만 농사가 안 되는 동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은 약탈 경제, 그래서 힘으로 이제 곡식들을 뺏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사회는 벼농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벼농사에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잉여 농산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생깁니다. 그 잉여 농산물이 뭐냐면 원래 자기들이 먹을 만큼만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벼농사는 조금 그게 다르대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어느 날 원래 먹어야 할 만큼의 곡식도 나지 않을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이게 요렇게 조금 복불복이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사회는 계급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주먹도끼, 아까 제가 뗀석기라고 했죠. 그리고 사냥, 이렇게 됐죠. 그래서 구석기. 그 다음 아까 제가 고인돌 보여드렸죠. 그 돌이에요. 그 다음 비파형 동검. 그리고 이게 고조선의 문화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청동기. 그 다음 빗살무늬 토기, 아까 토기 말씀드렸죠. 토기는 저장 공간, 그래서 농경과 목축의 시작. 그래서 여기는 신석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뗀석기, 주먹도끼. 됐나요? 자, 그 다음 철기인데요. 철기는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고조선은 청동기로 시작해서 철기로 끝납니다. 어쨌건 나라가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철기로 넘어갔을 때의 상황이 위만조선이라는 건데 자세히는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위만조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단군설화가 있는 곳이 고조선이고요. 환웅과 그리고 그 곰이랑 호랑이가 대결을 했잖아요.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이제 그 설화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된 웅녀, 곰이 사람이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당군왕검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환웅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섬기는 부족의 남자와 웅녀는 곰을 섬기는 부족의 여자가 결혼을 해서 당군왕검이라고 하는 시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되겠죠? 그리고 나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법이 좀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을 담당하는 변호사나 뭐 이런 직업들이 있을 만큼이죠.
그래서 법이 다양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회가 복잡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법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조선은 엄연히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8개의 조항의 법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3개만 지금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물과 유적은 아까 저 앞에 문제에서 했는데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 그래서 이게 이제 청동기로 시작한 상태에서 나오는 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부여입니다. 부여는 사출도라고 하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고 하는 이제 부족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는 말, 우는 소, 구는 개, 저는 돼지. 그래서 이렇게 말, 소, 개, 돼지를 섬기는 부족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가 말하는 명절이 나오는데요. 그 명절 중에 하나가 12월의 영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여가 가지고 있던 풍습은 순장인데요. 순장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세상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내세라고 하거든요. 죽고 난 뒤의 세상. 그래서 거기 가서도 대접받고 살아라고 이 사람의 노비,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그때는 화장실 없었으니까 요강, 그리고 이제 뭐 폐물 뭐 이런 것까지 다 묻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순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노비가 죽은 노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살아있는 노비를 주인을 위해 묻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비인격적인 상황인데요. 또 이때는 그것이 이제 허용되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고구려인데요. 고구려의 수도는 쫄본성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주몽이고요. 주몽이 그 금화왕의 이제 아들로 컸는데요. 이제 금화왕의 또 다른 아들들이 많이 질투를 하는 바람에 주몽이 사실은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쳐서 와서 쫄본성의 성주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고구려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고구려의 명절은 10월에 있는 동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풍습은 서옥제인데요. 서옥제는 이제 처가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가살이는 이제 여기 장인어른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서쪽에 서옥이라고 하는 걸 지어서 이제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력 제공.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장성하여 클 때까지 합니다. 되겠나요? 자, 그 다음 옥저요. 옥저는 해산물과 소금이 많은 곳이고요. 풍습은 가족 공동묘. 그러니까 한 가족 혹은 가문은 하나의 묘에 이제 묻는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민며느리제가 있었는데요. 민며느리제는 신부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살아요. 그러면서 그 남자 집에 가풍을 배우죠. 이 가풍은 배워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풍을 배우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여자 집에 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남자가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혼인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특산물이요. 특산물은 동해에만 존재하는데요. 당궁, 과하마, 반어피. 이게 바로 동해의 특산물입니다. 동해의 명절은 10월에 있는 무천이고요. 그리고 풍습은 책화와 족외혼이 있는데 책화는 이제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배상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족외혼은요. 부족 외의 사람과 결혼하는 걸 말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삼한인데요. 삼한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마한, 진한, 변한을 합쳐서 삼한이라고 하고요. 이때 군장의 이름이 신지와 읍차고요. 그리고 여기는 명절이 2개가 있어요. 5월과 10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정분리 사회예요. 재정이 분리되었다라는 말은 제사장과 정치가가 분리되었다라는 말이고 지금 현재 저희 나라도 제사장과 정치가가 분리되어 있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를 섬기는 스님, 교회를 다니는 목사, 그 다음에 천주교회 신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 분리 사회. 그래서 청군이 이제 그 제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군이 제사를 지내고 소도를 다스립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에 들어가서요. 3한 나왔습니다. 신지읍차 5월과 10월의 계절제.
그리고 사마는 재정분리사회로 청군이 제사를 주관합니다. 그 다음에 땡땡땡의 팔조법인데요. 이거는 고조선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조선은 8개의 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가지의 법만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는 고구려 먼저 볼게요. 고구려는 소수리망, 강개토대왕, 장수왕 이렇게 왕은 3명 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은 요또 3명을 외울게요. 을지문덕, 양만춘, 연개소문. 그래서 소수리망이 했던 일, 첫 번째 태학을 설립하고 불교를 수용했고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율령이라고 하는 건 법이에요. 그 다음에 강개토대왕은 전성기 때 왕으로서 신라를 도와서 외를 격퇴했다는 게 호우명글에서 적혀 있고요. 요동 지역을 확보했던 그 북쪽으로 땅을 넓혔던 왕이에요. 그 다음 장수왕은 아빠가 이제 북쪽으로 갔으니까 남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해서 남진 정책, 백제와 신라 쪽으로 이제 넓힌 거고요.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충주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가서 고구려비를 세웠습니다. 이건 자기의 비석이고요. 그리고 강개토 대왕 른비는 아빠의 비석을 만든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을지문덕 하면 그냥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수나라 살수대첩, 양만춘 당나라 안시성 싸움 이렇게만 그냥 단어만 외우세요. 그 다음 연개소문은 보장왕을 왕으로 세우고 대망리지로 정권을 장악했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외우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백제는요. 3명의 왕이 있습니다. 근초고왕, 무령왕, 성왕. 근초고왕이 백제의 전성기 때 왕인데요. 마한을 통합했고 요소, 산둥반도, 규슈까지 이제 넓은 지역에 다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령왕은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했는데 요때 파견한 애들은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자기 친족들을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성왕은 이제 백제가 전성기가 좀 일찍 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잘해보려고 사비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이름도 남부여로 바꿨는데 별다른 좋은 일은 없었어요. 그 다음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단어들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엄청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신라는요. 또 4명의 왕이 있는데요. 신라는 내무랑,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내무랑은 김씨가 세습하기로 이제 왕이 원래 박석김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김씨만 왕하기로 했던 게 내무랑 때 했던 일이고 호칭은 마립간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고구려에서 호우명걸은 나왔죠. 이제 그게 여기 내무랑 때였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내무랑일 때 고구려는 강개토대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증왕은 신라와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원래 이름이 신라가 아니라 뭐 계림도 있었고 그러니까 신라의 이름이 많았어요. 그리고 왕이라고 부르기에는 또 나라의 힘이 작아서 아직까지는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지증왕 때는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우경을 장려하고 우상국을 복속했습니다. 우상국이라고 하는 건 울릉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법흥왕은 불교 수용 율령 반포. 그 다음에 진흥왕은 한강 유역 차지하고 순수비 건립했는데 이 신라의 전성기 때 왕이 진흥왕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신라에서 조금 더 보려는 게 2개가 있는데요. 임신서기석은 이건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신라의 2 청년이 유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교 나오면 임신서기석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화랑도는 청소년 집단 원강법사의 세소고개. 됐나요? 자, 그럼 문제를 가서 한번 풀어볼게요. 신라의 조지, 청소년 집단, 세소고개. 아까 방금 했죠? 화랑도. 그 다음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인데 살수대첩, 수나라, 을지문. 그 다음에 안시성 싸움, 당나라. 여기는 양만춘이 없네요. 어쨌건 이렇게. 그 다음 문화유산인데요. 문화유산은 공주하면 일단 백제라고 하시면 돼요. 백제 고분. 중국 남조, 벽돌 무덤, 무령왕릉. 기억나죠? 됐나요? 자, 그 다음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서 외를 격퇴하고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넓힌 왕. 강개토대왕입니다. 그럼 하나 더 외울게요. 영락이라고 하는 독자적 연호.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개토대왕의 별명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시대는 남북국 시대인데요. 남북국 시대는 중대와 하대로 나뉩니다. 그래서 중대 때는 문무왕, 신문왕인데 여기는 이제 왕권이 강화된 상태. 방금 이제 상호통일하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귀족의 힘은 약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종이 나오는데 이거는 누구 중심이다? 귀족. 사람은 힘들 때 종교를 찾죠. 그래서 신라 중대 때 귀족의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 불교의 종파가 교종으로 돼서 교리 중심,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귀족 중심의 불교가 유행했습니다. 그 다음 신라 하대 때는 이제 왕위쟁탈전이 일어나서 진골 귀족인 아이들이 나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호족이 성장하고 육두품이라고 하는 그 계급이 하나 있는데 그 계급이 이제 왕에게 반항하는 거죠. 반신라화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귀족의 힘은 세지고 백성의 힘이 약해집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왕권이 강하면 백성도 잘 살아요. 근데 왕권이 약해지면 백성도 로우됩니다. 그래서 선종 되겠죠? 그리고 풍수지리설이 유행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민정문서는 외울게요. 촌주가 3년마다 작성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저희 그냥 뭐 재산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조세, 즉 세금을 징수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해상왕 장보고 알죠? 그래서 장보고 청해진 이렇게만 외울게요. 다음 통일신라에서 스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3명 원효, 의상, 해초. 자 여기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아미타와 아미타는 공통이에요. 알겠죠? 근데 일심사상과 간음사상이 반대예요. 여긴 또 화쟁이고 화엄이고. 됐나요? 그리고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던 애가 원효대사는 맞아요. 그 다음 해초. 해초는 왕후 청축국전이라고 해서 인도에 이제 여행하고 온, 그래서 기행문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요거였는데 불국토의 이상세계를 표현한 게 불국사와 석굴암. 석굴암은 둥근 천장과 불상이 배치되어 있는 동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발해 넘어가서요. 발해는 대조영과 고구려 유민이 건국했기 때문에 저희 나라 역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습니다. 왜냐면 대조영 자체가 이제 고구려니까요. 그 다음에 발해는 총 3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무왕, 문왕, 선왕. 무자는 싸울 무자. 그러면 다른 나라와 사이가 안 좋겠죠. 문왕은 그럴 문자. 다른 사람과 사이가 좋겠죠. 그 다음에 선왕은 전부 다 해동성국. 전성기니까요. 됐나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중앙 귀족들 사이의 왕위쟁탈이죠. 신라 말. 그러니까 이거 하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종과 풍수지리설 맞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게 호족. 호족이 성장해서 지배권을 행사했다.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아미타 신앙 나왔죠. 이건 다 동일했고. 불교의 대중화 화쟁사상. 이러면 우리는 원효라고 선택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발해에 대한 설명. 고구려 계승의식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린 거죠. 이거 기역 니은.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불국토의 이상세계를 표현한 대표적 건축물 경주 석굴암입니다. 자, 다음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저희가 지금 통일신라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통일신라 말기 때 힘을 가졌던 애들이 호족이었죠. 그래서 그 호족이 결국에는 고려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고요. 이게 나중에 문벌귀족으로 바뀝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단어가 나올 때 이 단어는 어느 시대지, 이 단어는 이 시대에도 나오고 저 시대에도 나오네, 이렇게 조금 구분을 잘 하셔야 한국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고려라는 나라를 만든 사람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태조왕건입니다. 일단 여기 지금 검정고시에서는 태조왕건에 대해서 하이라이트가 잘 되지 않아서 일단은 태조왕건은 고려를 세운 왕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되는 왕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광종입니다. 광종은 총 4가지를 실시하는데요. 첫 번째 노비양건법. 노비양건법은 뭐냐면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거냐면 호족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실세가 호족이다 보니까 호족들이 불법으로 노비된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호족의 재산이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과거제요. 과거제는 이 태조 왕건 때 이 태조 왕건이 쓸 수 있었던 거는 정략 결혼이었어요. 그리고 장인들한테 전부 다 관직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태조 왕건이 호족이고 근데 이제 그 주위에는 호족들이 많고 그래서 모든 호족들하고 정략 결혼을 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호족들에게 또 자리를 하나씩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왕의 장인인데. 그래서 이제 왕의 장인으로서 관직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력도 필요 없고 인격도 필요 없어요. 그냥 줬어요. 근데 이제 나라가 조금 부강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된 사람은 안 되겠죠. 그래서 과거제를 실시해서 시험을 쳐서 능력대로 관리들을 뽑기 시작한 게 바로 광종입니다. 잘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공복제정입니다. 공복제정은 뭐냐면 이제 이 과거제를 이용해서 관리들을 뽑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젊은데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서열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서열 때문에 위계질서 때문에 공복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광종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성종 들어갈게요. 성종은 두 가지로 외우시면 되는데 요 사람 기억해야 돼요.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종에게 시무 28조를 건의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유교 정치입니다. 그리고 12목에 지방간에 파견을 해서 이제 지방에도 왕의 명령을 가진 사람들이 파견당하게 되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중기 때는 이제 호족이 이제 문벌귀족이 됐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 이 문벌귀족들의 총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이자겸의 난. 이자겸의 난에서 이자겸이 조금 특별한 인물인데요. 인종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종이 이자겸의 손자죠. 근데 갑자기 장인도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인종이 이자겸의 손자인데 인종이랑 이자겸의 딸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모랑 결혼을 한 셈이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쨌건 나라의 두 번째 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자겸이 욕심을 끝까지 부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경과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제 인종이 척추경을 꼬드겨서 이자겸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또 척추경도 죽죠. 그래서 반란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묘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님이고요. 서경천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묘청이 풍수지리설, 그러니까 왜 서경으로 가야 하냐라고 할 때 이 풍수지리설, 그러니까 여기가 좋아, 좋은 것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서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양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을 수도로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고구려죠.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직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칭제 건원을 해서 왕권 강화를 해보려고 했고 이제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묘청입니다. 어찌됐건 여기서도 묘청이 이제 끝나요. 그 다음 넘어가서 문벌귀족의 특권. 이게 바로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음전과 음서제도예요. 공음전은 세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나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받은 토지가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아버지한테 내려가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토지가 또 있어요. 그럼 이것도 내려가고 그러면 나는 결국에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빨간 색깔 땅이랑 파란 색깔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파란 색깔 땅 그리고 자기의 땅까지 해서 총 3개를 가지게 되고 엄청 부자가 되죠. 그래서 이게 문벌귀족들한테는 좋지만 왕한테는 좋지 않은 제도예요. 그 다음 음서제도는요. 과거를 치르지 않고 관직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백이에요. 아빠백. 고위관직의 자제들은 과거를 치르지 않고 관직을 얻었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대외관계인데 고려를 쳐들어온 나라가 총 3나라. 그리고 여진족에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라고 보면 돼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란이 침입을 했을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거란이 총 3번 침입했는데 2차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보지 말고 1차 침입에서도 중요한 단어만 볼게요. 서희라고 하는 문신 아니죠. 문신이 외교 말빨로 강동육주를 얻고 이렇게
그 침입한 장군들은 돌아가요. 말빨로 이긴 거예요. 말빨로. 그 다음 3차 침입은 강감찬이고요. 귀주라는 곳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여진족. 여진족은 금나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때 이제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무반을 조직했고요. 별무반을 조직해서 이제 여진족이 살고 있던 땅 일부분을 뺏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동북 구성을 쌓았어요. 근데 나중에 1년 뒤에 다시 돌려줘요. 왜냐면 하도 여진족이 괴롭혀가지고 우리 땅 돌려줘, 우리 땅 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 몽고족이요. 몽고족은 여기서 좀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최후가 나와요. 이제 여기가 무신정권기거든요. 그래서 무신정권기의 실세가 최후예요. 그러니까 왕은 존재하지만 왕은 허수아비고요. 근데 이제 그때의 실세가 최후인데 이 최후가 강화도로 이전을 하자고 해요. 강화도. 이 강화도로 하자는 이유는 몽고족이잖아요. 몽고족은 어쨌건 들판에서 살 거 아니에요. 맞죠? 기마족. 그러면 수군이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제 강화도로 천도하자고 해서 끝까지 함락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 허수아비였던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최후 밑에 있어도 허수아비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이 몽고족이 어떻게 이 허수아비 왕을 꼬드겼냐면 야, 네가 거기 있으면 허수아비지만 우리는 너한테 왕자리는 줄 거야. 그냥 항복만 해. 그리고 조공만 바쳐. 이렇게 하니까 이 허수아비 왕이 조금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개경으로 환도를 하고 최후와 그의 사람들은 끝까지 항복을 안 하고 항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삼별초의 항쟁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계속 움직이면서 항쟁을 했지만 결국에는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왜 여가 들어간 줄 알겠죠? 이 여는 고려의 여자고 몽은 몽고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경으로 한도했을 때 이제 또 그 고려군들이 있었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공민왕입니다. 엄청 중요한 왕이에요. 이 왕은 자주 나와요. 자, 공민왕은 이 뒤부터 이제 이 개경으로 한도한 뒤부터 우리나라는 거의 원나라의 사위 국가입니다. 그걸 부마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왕의 이름에 무조건 충이 들어가야 돼요. 충성할 충이겠죠. 근데 이 공민왕 충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안 들어가 있죠. 그 공민왕은 충성하지 않았어요. 원나라에. 그래서 원나라를 힘들게 했습니다. 쌍성총관부 공격해서 땅 찾아오고요. 신돈이라는 사람 등용해서 전민병정도감 설치해서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요. 친원 세력, 그러니까 원나라 편에 서 있는 사람 다 죽이고요. 몽골풍 따라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을 등용해서 건문세족의 세력을 약화해요.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호족, 건문세족 있었죠? 아, 건문세족 아니네요. 문벌기족. 그리고 나서 무신기거든요. 그러고 건문세족, 즉 친원 세력이 돼 있는데 그 뒤로 이제 새로 생긴 세력이 신진사대부예요.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는 조선과 연결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실세 이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도 사실은 통일신라부터 왔던 거죠. 호족은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고려의 토지제도요. 고려의 토지제도는 전시과입니다. 전시과. 총 18등급으로 시지와 전지를 받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게 뭐냐면 월급이에요. 월급. 그 다음 이게 나중에 관직 복무와 직영의 대가로 전지만 줘요. 전지는 뭐냐면 땅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죠. 실제로 시행한 사람도 이성계예요. 근데 이성계가 왕은 아니었고, 그래서 고려 공량왕 때 실시한. 됐나요? 자, 그 다음 신문제 넘어갈게요. 고려의 신문제는 총 4개. 귀족 있었죠. 아까 말했죠. 음서와 공음전.
그다음에 중류층 여기 말단 행정식무 담당 향리로서의 기능을 했고요. 양민은 일반 백성이에요. 그다음에 천민은 노비고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두셔야 하는 거. 고려시대 신분제에서는 과부 괜찮습니다. 여자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상속받을 수 있어요. 과부가 재혼할 수도 있어요. 됐죠? 실제적으로 이제 이 여자와 과부의 차별을 했던 거는 조선시대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제가 뭐가 나올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 넣어놨습니다. 일단은 고려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들만 적어놨으니까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거 암기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시험에 한 번이라도 출제됐던 단어들이니까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일단 고려 무역항은 병란도입니다. 그리고 고려는 상감청자라고 하는 그 초록 색깔 자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지심체 요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고려시대 역사서는 총 3개인데요. 이련이 쓴 삼국유사,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 됐죠? 누가 뭘 썼는지 정도는 외워주세요. 그 다음 고려시대 불교는요. 의천과 진울인데요. 의천은 문종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교관겸수. 여기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교리가 더 중요합니다. 액션보다. 근데 요 밑에 진울은요. 아니에요. 교리보다는 액션이에요. 이거는 그들의 태생에 따라 다른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의천은 교관겸수 천태종, 진울은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런 단어 나오면 그냥 진울 찍으면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외워야 되냐? 네, 외워야 합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점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가 등장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나온 단어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에 그 파트가 나왔으면 그 파트와 관련된 단어를 다 외우셔야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나는 60점 맞으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안 외우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래도 이제, 요런 데서 요 정도의 단어가 나왔으면, 나는 여기도 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꼭 외워주시고, 그래야 이번 시험 잘 칠 수 있어요. 파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병마사 가볼게요. 도병마사 먼저 위에 있으니까요. 이 위로부터 갈게요. 도병마사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식목도감은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이성. 그리고 총 6개의 부서. 지금 저희 나라도 이제 행정부 안에 이제 부서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통일부, 뭐 국방부, 뭐 이렇게 법무부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부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중추원은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 어사대는 어사 느낌 알죠? 그래서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요. 삼사는 회계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고려의 신분제 아까 4개 기억나죠? 그래서 귀족, 중류층, 양민, 노비. 근데 거기서 최하층, 매매, 증여, 상속, 노비. 그 다음 전시과, 공음전, 군인전. 군인전 얘기 안 했지만 그냥 군인들한테 주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의 토지제도.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로 답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려의 공예품. 아까 하나밖에 없었죠? 청자. 됐죠? 이게 비세계 자기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수선사 결사조직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다 필요 없고 정해쌍수 도노점수 나오면 뭐라고요? 그렇죠. 진울. 그리고 의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헷갈리게 안 나오니까 그냥 단어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련. 아까 말했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외울게요. 당군의 건국이야기 삼국유사. 됐죠? 그리고 여기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이거 제가 안 적었네요. 이 팔만대장경인데 엄청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외워주세요. 해인사 팔만대장경. 요거 암기. 제가 저 앞에 안 적어놨어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 관리들의 비리. 오케이. 그럼 어사대. 그 다음에 국방. 오케이. 도병마사.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로 아시면 돼요. 단어로. 아시겠죠? 그러면 이 다음 거는 뭐냐? 외우면 좋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기출을 선택하시는 것까지 암기를 하시고요. 이제 그 외에 더 적혀 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정도는 암기해 주세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여기 대몽, 강화도, 진도, 제주도, 선별초. 됐죠? 그다음에 쌍성총가부 공격, 신돈등용, 전민병정도감, 공민아. 그 다음에 고려말 건문세족의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성리학, 이거 말이 안 했는데 이거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조준, 정도준, 정몽주, 신진사대부. 그래서 하나만 알면 되는 상태고 지금은 이건 제가 안 적어놓은 거니까 표시를 따로 해놓을게요. 파란 색깔은 외우면 좋아요. 알겠죠? 그렇지만 힌트가 한 개만 있어도 시험 문제를 풀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됐나요? 자, 이제 조선시대 넘어갈게요. 조선시대는 아까 말했다시피 태조 이성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또 나라를 만든 사람이에요. 실제로 태조라는 뜻은 나라를 건국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태조 왕건이라고 했고 지금은 태조 이성계예요. 됐나요? 자,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면서 실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신진사대부의 합작으로 조선이 건국되죠. 그 다음 태종 이방원 가볼게요. 태종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첫째 부인의 5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제일 왕이 될 제목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순서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1,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왕이 돼요. 그리고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호패법은 지금의 주민등록증. 그 다음 이제 여기 난을 일으키고 왕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스스로가 모든 관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6조 직계제.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때 어쨌건 난을 일으켰잖아요. 그 난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방원이 가지고 있던 사사로운 병사인 사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병을 없앴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까봐. 이해됐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실제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믿지 못했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옥새를 가지고 함흥으로 갔거든요. 옥새를 가지고 갔다는 말은 그래 너네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지만 왕으로 태종 이방원을 인정해주지 않은 상태였죠. 그게 뭐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다시 돌아와서 이 태종 이방원을 왕으로 인정해주긴 해요. 자, 그 다음 세종이요. 세종은 아주 많이 알죠. 우리가 아는 그 세종대왕입니다. 저희가 대왕 안 붙이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세종대왕이 세종이에요. 집현전 설치했고요. 의정부 서사제. 여기는 이제 혼자 다 하지 않아요. 의정부라고 하는 걸 낍니다. 그래서 왕, 의정부,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6조.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예요. 신하들도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왕한테 모든 걸 다 보고하지 않아요. 의정부에서 커트할 건 커트하고 왕한테 보고할 건 보고하고 이런 거니까요. 됐나요? 그 다음 훈민정음이요. 다 알죠?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 사군육진, 그리고 대마도 정벌.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세종입니다. 사람들이 세종대왕 때는 뭐 훈민정음만 만들고 뭐 과학만 발전시켰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세종은 사군육진과 대마도처럼 이제 이 전쟁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외워야 되는 왕은 성종. 성종은 세종의 뒤를 따라갔던 왕인데요. 홍문관을 설치했고 의정부 서사제 경국대전 완성. 자, 이제 요 중간에 사실은 세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조. 수양대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단종이 조카인데요.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전기에서 이제 붕당 정치로 넘어가는데요. 중종 들어갑니다. 중종은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을 해요. 그래서 현량과를 실시하고 공납제를 개헌하고 공훈을 삭제하는 등 이 뭔가 요때의 싸움은 누구냐면 훈구와 사림이거든요. 그래서 사림이었던 조광조가 훈구파를 엄청 공격합니다. 그럼 훈구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래서 훈구가 사림을 죽입니다. 이게 바로 사화입니다. 사화가 총 4번 일어나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요 조광조예요. 그래서 현량가를 실시하고 공납제를 개혁하고 공훈을 삭제했다. 이게 다 훈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봐요.
훈구가 사림을 4번이나 죽였어요. 그러면 누가 살아남아야 되죠? 그렇죠. 공격한 훈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사림이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사림이 잘한 일이 있어요.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에서 얘네는 뭘 했냐면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사람들을 키웠죠. 그러니까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이 죽어도 또 다음 타자들이 다시 또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래서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원은 또 뭐 하는 곳이었냐면 제사입니다. 특히 이제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예요. 그래서 유교 사회는 제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향촌 자치규약으로 이제 이 백성들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되겠죠? 그래서 사림이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선시대인데요.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임진왜란 일어났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왕은 선조. 그래서 이 선조가 임진왜란 때 왕이었고요. 요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던 이순신 알죠? 그래서 유명한 싸움 다 요때 있었어요. 명량이랑 한산도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의병항쟁에서 각제. 그래서 이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그리고 임진왜란의 결과 신문제가 망가졌겠죠. 왜냐면 이제 이미 저희처럼 지금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때는 다 문서였을 텐데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한번 나고 나니까 자기들의 신분을 속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명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름 적는 칸이 비어져 있는 이름 칸이 비어져 있어요. 그리고 관직 임명선대.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 상습이 가능하죠. 그 다음 경복궁이 없어지고 토지가 많이 황폐했어요. 실제로 전쟁을 하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토지가 황폐해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일본은 에도막부가 성립됐고 명나라는 우리나라 도와주다가 쇠퇴했고 여진이란 나라는 후금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뭐 어느 누구 지금 막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임진왜란.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왕이 광해군이에요. 광해군 하면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중리외교.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병자호란은 조선이 청해 군신관계를 거절해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식해요. 근데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말죠. 이게 뭐냐면 이제 광해군 다음이 인조거든요. 이 광해군은 일단 방금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중립을 유지하면서 외교를 했어요. 근데 인조는 친명배금 정책을 펼친 거예요. 명나라하고는 친하고 금나라하고는 배척하는 관계.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임진왜란 결과로 이미 명나라는 쇠퇴의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도 사실 저희한테 득이 될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뜨고 있는 별이 이제 이 여진, 후금이었거든요. 이 후금이 이름을 바꿔서 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아졌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청나라가 이 조선이 자꾸 명나라만 좋아하니까 이제 그래서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균역법. 영조가 실시했고요.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군포를 1년에 1필로 줄였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대동법. 대동법은 광해군이 실시했어요. 아까 그 중리배교 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 2개 외울게요. 중리배교 대동법. 그 다음에 공납의 폐단인데요. 공납은 사실 뭐냐면 특산물이에요. 그 예전에는 특산물을 다 바쳤거든요. 특산물 다 바쳤는데 이게 가끔 특산물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주 곶감이 유명한데 우리 집 곶감은 안 난 거야. 그럼 저는 곶감이 없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가서 비싼 값에 또 사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주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산물을 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집집마다 모두가 내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만 내고, 그러니까 토지가 있다라는 거는 재산이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특산물을 없으면 그냥 쌀이나 면포나 동전으로 내면 왕인 내가 이 공인한테 가서 사 먹을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조인데요. 정조가 좀 자주 나와가지고 이 정조는 정조의 할아버지가 영조예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 이렇게 순서거든요. 이 영조가 시행했던 것도 사실은 탕평정치. 그리고 방금 아까 했던 균역법. 그리고 이제 정조가 이 총 4가지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탕평책. 할아버지의 뜻을 따랐어요. 그래서 붕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 붕당과 상관없이 다 뽑아줘요. 그다음에 규장과 왕실 도서관. 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쨌건 기록을 남긴다는 건 중요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장룡령이라고 하는 친위부대. 자, 왕의 친위부대가 설치됐다라는 말은 왕권이 강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원화성. 지금 수원에 있는 화성 있죠. 그거를 축조했는데 요때 이제 정약용의 거중기를 사용했고 실제로 수원화성이 되게 과학적으로 잘 지어진 성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발달했던 게 실학인데요. 이제 실제로 유교라고 말하는 유학은 어떤 거냐면 탁상 이론이에요. 그냥 대신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요. 그래서 뭐 짜장면 값을 올릴까 말까 뭐 이렇게 뭐 그냥 얘기만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만 주고받는. 근데 사실 이러면 별로 정치가 실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실학입니다. 실용적인 학문. 왜냐면 백성들한테는 실제로 농사나 상업에 관련된 이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토지 제도를 개혁하는 것. 그리고 중상업파는 상공업을 진흥해서 이제 상인들이 이렇게 발달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요 사람들 외워 주셔야 합니다. 단어들 그냥 다 외워 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인물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인물 카드에서 선택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후기. 자, 후기가 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서민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문화가 발달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풍속화. 김홍도는 씨름과 서당이라고 하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신윤복은 미인도와 단오도. 그리고 진경산수화는 정선이란 사람이 금강전도와 인왕제색도. 이거 나중에 한번 네이버에 쳐서 이렇게 생겼네 정도는 알아보세요. 가끔 그림이 나오기도 해요. 그다음 민화는 서민의 소망을 적은 까치와 호랑이 이런 거고. 그래서 서민 문화인 한글소설 팔소리, 사설시조, 탈놀이, 미나 이렇게 다 나옵니다. 사설시조는 나중에 국어 시간에 좀 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고려는 청자였죠? 지금 여기는 백자입니다. 됐나요? 거듭 말하지만 여기 있는 건 다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뭐 기출에서 기출만 풀었는데 점수가 안 좋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꼭 외우셔야 돼요. 일단 제가 기출에 있는 보기들까지 다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꼭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홍경래의 난인데요. 평안도의 차별. 평안도가 지금 어디냐면 평양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차별과 세도정치. 이제 이 서민문화에서 넘어가면서 탕평정치 이후의 정치가 세도정치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조선 정기, 그 다음 붕당 정치. 그래서 붕당 정치는 홍구와 사림. 그리고 나중에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고,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있다가 나중에 또 서인이 소론, 노론으로 나뉩니다. 계속 이제 이런 분원시가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영조와 정조 때 들어와서 탕평정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세도정치입니다. 세도정치는 어떤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왕은 허수아비. 됐죠? 그래서 이제 정치는 이렇게 흐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영조. 됐죠? 군역. 1년에 1필. 균역법. 됐나요? 다음 박람회 폐단. 토지 결수에 따라 싸로. 여기 대동법. 기억나죠? 광해군이 했습니다. 여기 혹시 모를 게 있을까봐 이제 이거는 진대법 고구려예요. 고국천왕
기억나죠? 호패법, 태종, 이방원, 조선. 가전법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온 거. 됐죠? 그 다음에 정조, 규장각, 장룡령, 수원화성. 됐나요? 그 다음 평안도의 지역차별, 평안도는 홍경래나. 그 다음 우리나라 산천을 시제로 하는 진경산수와 금강전도, 인행제색도, 이게 정선. 그 다음 제가 이걸 안 적어놨네요.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는 상평통보. 저희가 이제 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게 요때라고 보시면 돼요. 상평통보. 그 다음 세종대왕, 집현전, 훈민정음, 성종, 경련, 홍문관, 경국대전.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단어를 좀 더 외울게요. 그 다음에 세조 때 평창에서 성종 때 완성화. 이게 바로 경국대전. 그 다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 임진왜란. 뭐 이순신이 이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제가 정리해놓은 게 없는 건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요. 꼭 암기하세요. 조선의 사절단은 여기 통신사. 신기하죠? 이 외란 이후에 우리를 침범해놓고 이제 우리한테 또 다시 막 사람들을 보내달라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보내줬어요. 외교사절단을. 그 다음 청해 군신관계 요구, 청태종이 침략, 남한산선으로 피신, 삼전도에서 항복. 그래서 군신관계를 맺은 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전 근대사가 끝났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근현대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근대사보다 근현대사가 훨씬 많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전 근대사 다 암기하시고 근현대사 보시면서 이제 한국사를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